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인 이웃을 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집값도 학군도 아닌 가끔 문 앞에 놓이는 김치와 반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한번 맛본 사람들은 마트 음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이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마켓플레이스에는 한국 집밥, 갈비탕, 반찬 세트 같은 글들이 올라왔고 예약은 금세 끝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외국인들은 한국의 평범한 밥과 국, 김치와 반찬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한 영국 미식 평론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집밥을 담은 반찬통 6개가 22해 동안 믿어온 제 미식 기준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통이 무슨 충격이 되겠냐고. 그때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헤일입니다. 영국에서 22회째 음식 칼럼을 써 온 미식 평론가예요. 그날도 런던 편집국 회의실에서 새 기획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새 코스, 북유럽 셰프의 발효 실험, 파리 호텔의 와인 리스트 같은 얘기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젊은 편집자가 갑자기 유럽 마켓플레이스 화면 하나를 회의실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단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투명한 반찬통 6개, 작은 국물 용기 하나, 밥, 김치, 그리고 뚜껑 위에 붙은 짧은 메모가 전부였어요. 제목도 소박했어요. 한국 집밥, 갈비탕, 반찬 세트. 저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었죠. 집밥을 중고거래한다고요? 미식 잡지 회의에서 이런 화면을 보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는 순간 손이 조금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맛이 좋다거나 양념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먹었다. 비었다. 다음 주도 되나요? 약 먹기 전에 드셨어요. 이런 말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밥을 찾았다고 적었고, 누군가는 아이 도시락이 오늘은 비어 돌아왔다고 했어요. 음식 후기라기보다 한 줄을 넘긴 사람들의 안도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런던의 특이한 게시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넘어갈수록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파리의 작은 동네 모임, 베를린의 혼자 사는 사람들 게시판, 뉴욕의 간병 가족 메모, LA의 한인 동네 예약 화면까지요. 사진은 조금씩 달랐지만 문장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어요. 다 먹었어요. 빈 통 반납합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비웃던 입을 다물었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쉬운 결론이 있었거든요. K푸드 유행이 여기까지 온 것뿐이다. 밀프렙을 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낯선 음식을 찾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사고 금방 질리고 다시 다른 것을 찾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음식은 결국 취향의 문제이고 취향은 시장에서 돌고 도는 유행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휴대전화가 한번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저녁은 빵으로 먹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덮었죠.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가끔 그렇게 간단히 드시는 날이 있었죠. 그때의 저는 그 문장이 방금 본 댓글들과 같은 줄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판매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누군가의 병원 이야기와 아이 도시락 이야기가 붙으면 평범한 반찬통도 특별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연 마케팅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이 과장된 한국 집밥 열풍이 정말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는지 아니면 잘 포장된 밀프렙품인지 직접 보겠다고요. 며칠 뒤 제가 찾아간 곳은 작은 시장 안쪽의 좁은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풍경은 전혀 아니었어요. 관광객처럼 들뜬 줄도 아니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떠드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예약 번호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지난주에 받아 간 빈 반찬통을 천 가방에서 꺼냈죠. 빈 통을 내미는 손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길이 제게는 먼저 이상했어요. 식당에서 먹고 나오는 빈 접시라면 아무렇지 않게 밀어놓을 텐데
사람들은 그 통을 마치 빌린 그릇처럼 닦아왔습니다. 뚜껑은 따로 묶여 있었고 어떤 통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드셨어요. 글씨는 서툴렀고 언어도 제각각이었지만 담긴 말은 거의 같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나라 말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프랑스어로는 아버지가 드셨다는 말이 있었고 독일어로는 점심통이 비었다는 말이 있었죠. 한국어를 겨우 따라 쓴 듯한 글씨로 다음 주도 되나요라고 적은 쪽지도 보였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큰 감탄을 하지 않았죠. 다만 자기 차례가 오면 빈 통을 내밀고 새 통을 받아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계속 이유를 찾으려 했죠. 밀프렙 매장에서도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칼로리가 적힌 상자를 사고 일주일치 식단을 챙기고 운동 앱에 기록하죠. 런던에도 그런 가게가 많아요. 닭가슴살과 샐러드가 담긴 투명한 상자, 따로 담긴 소스, 한 끼 분량.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반찬통은 그 상자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칼로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번 주는 같은 걸로 되냐고, 국물은 어제처럼 조금 덜 짜게 가능하냐고, 어머니가 김이랑 먹으니 더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는 작은 약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며 약 먹기 전에 드셨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한 여성이 새 반찬통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6개의 작은 통과 국물 용기, 밥, 김치가 종이봉투 안에 차례로 들어갔죠. 손놀림은 빠르지만 함부로 던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게 한 번 더 닦고 김치 냄새가 밥에 배지 않게 따로 넣고 마지막에는 작은 긴 봉지를 옆에 끼웠어요. 저는 그 작은 순서를 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봉투를 받으며 아주 낮게 말했죠. 이번 주는 됐네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식 하나를 샀는데 왜 한 주가 됐다는 걸까? 맛있는 저녁을 예약했다는 말도 아니고 특별한 메뉴를 얻었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말이 계산이 아니라 안도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냉장고 사진이 있었어요. 음료병 몇 개와 소스병, 먹다 남은 빵 조각, 그리고 문 안쪽에 붙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약 먹기 전에 데우기. 남자는 그 메모를 보여주며 지난주에는 그 말만 적어 두고도 결국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찬통이 있으니 꺼내기만 하면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받아 적지 못했죠. 너무 평범해서 제가 쓰던 미식의 언어로는 붙잡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안에 의심을 놓지 않았어요. 어려운 날 따뜻한 음식이 크게 느껴지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니까요. 영국에도 수프가 있고 프랑스에도 오래 끓인 국물이 있으며 이탈리아에도 가족 식탁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많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 그러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딸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 통을 내밀며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절반만 드셨는데 이번에는 밥까지 다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맛있다는 말보다 다 드셨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새 봉투를 받아 들고는 고개를 여러 번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가게 주인에게 하는 말이면서 지난 한 주를 버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유행을 사는 얼굴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발견한 흥분도 아니었어요. 예약에 늦을까봐 조심스러운 얼굴, 빈통을 깨끗이 돌려주려는 얼굴, 이번 주 식탁을 간신히 연결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제가 회의실에서 비웃었던 반찬통 6개 위에 하나씩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죠.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음식의 가치를 색, 향, 질감, 균형, 셰프의 의도 같은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접시 위의 완성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비었는지, 먹었는지, 다음 주에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음식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확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았죠. 너무 빨리 감동하면 평론가가 아니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서 봉투가 나가는 손, 빈통이 돌아오는 손, 벽에 붙은 메모, 약 봉투를 쥔 손가락까지 더 차갑게 보려고 했어요.
이 반찬통이 정말 식탁을 바꾸는지, 잠시 팔리는 따뜻한 이야기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새로 포장된 반찬통 하나를 제 앞에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미 줄도, 빈 통도, 여러 나라 말로 적힌 메모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뚜껑을 열면 평범한 음식 몇 가지가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사연을 너무 많이 붙인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연 것은 작은 국물 용기였습니다. 뚜껑 안쪽에 김이 아주 얇게 맺혀 있었고 옆에는 밥이 따로 담겨 있었죠. 밥 위에는 아무 소스도 뿌려져 있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게 담긴 밥, 국물이 새지 않게 한 번 더 닫힌 용기, 김치가 따로 들어간 작은 통, 김 한 봉지, 그리고 작은 반찬 몇 칸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접시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안에서 중심 음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느 것이 주인공이고 어느 것이 곁들임인지 나누려 했죠. 그런데 통 안의 음식들은 그렇게 서열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국물만 있으면 허전하고 밥만 있으면 마른 한 끼가 되며 김치만 있으면 너무 강했죠. 하나씩은 평범한데 같이 놓이면 누가 옆에서 상을 차려준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성이 먼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밀프렙은 뚜껑을 열면 계산이 보였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 소스의 양, 한 끼 분량. 먹을 만큼 나눠 담고 다 먹으면 끝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반찬통은 계산보다 순서에 가까웠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뜨고 김에 싸고 매운 것은 덜어 먹고 남은 반찬은 다음 끼니에 다시 꺼낼 수 있는 순서 말입니다. 봉투 안쪽에는 짧은 메모도 들어 있었어요. 국은 따로 데우세요. 밥은 조금씩 말아 드세요. 매우면 김에 싸서 드세요.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맛 설명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레시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어디서부터 들면 되는지 알려주는 말 같았습니다. 어떤 봉투에는 메모가 더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드셔도 돼요.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다시 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지금 먹고 끝나는 포장이 아니었죠. 저녁에 국을 데우고 남은 밥을 덮어두고 다음날 아침에 김 한 장과 반찬 한 젓가락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여성은 자기 봉투를 열어보다가 작은 무김치통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주문한 목록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잠깐 당황해서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주방 안쪽에 한국인 여성은 손을 닦으며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같이 드시라고 넣은 거예요. 너무 맵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펜을 세웠습니다. 가격표에 없던 작은 반찬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라면 서비스라고 적었을 겁니다. 판매라면 덤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크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드시라고.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짧은 말 앞에서 제가 쓰려던 냉정한 문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감동이라고 적지 않았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찬통 하나가 정성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식탁을 바꾼다고 말하려면 통 밖의 장면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방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따라갔습니다. 맛이 아니라 먹은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려고 했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남은 것은 프랑스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있었죠. 평소에는 빵도 남고 과일도 남고 작은 포크 자국만 난 채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면 더 묻지 못했고 학교 가방 안에서 반쯤 남은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자기 잘못처럼 느껴졌다고요. 그 엄마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면서 이미 포기하는 표정을 짓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도 남겨오겠지. 그래도 뭔가는 넣어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밥을 아주 작게 뭉치고 김을 따로 접어넣고 맵지 않은 반찬을 조금만 담았다고 했죠. 아이가 한국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집어먹는 순서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시락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밥알 몇 개가 모서리에 붙어 있었고 김을 싸먹은 듯한 작은 검은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엄마는 웃으면서도 바로 맛있대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먹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먹였다는 느낌. 미식 평론에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맛, 향, 식감, 완성도를 말하죠. 하지만 그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좋아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가 빈속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락통이 빈 채로 돌아왔다는 건 그 집에서는 작은 사건이었어요. 다음 장면은 더 조용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돌보는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마른 빵 한 조각이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포장 음식도 있었고 음료도 있었지만 식사처럼 차려진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꺼내고 데우고 곁들여서 한 끼로 만드는 손이 중간에서 자주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작은 상 위에 갈비탕 용기와 밥, 김치, 작은 반찬 하나가 함께 놓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국물만 보더니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밥그릇을 보자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옆에 놓인 빵은 조금 밀려났고 손가락은 밥 쪽을 가리켰죠. 가족은 그 짧은 손짓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밥을 찾는다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과장해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조금 말고 김치를 아주 작게 집고 국물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완전히 비었느냐가 아니었죠. 약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인 물건에서 다시 열리는 물건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팔로는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서구 도시에도 따뜻한 음식은 많습니다. 저는 그걸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그날 본 것은 맛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의 메모, 약 봉투 옆에 마른 빵, 비어 돌아온 도시락통, 밥을 찾는 손이 한 줄로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식은 도시마다 넘쳐났습니다. 배달앱도 있었고, 냉동식품도 있었고, 건강을 계산해주는 밀프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식사가 자꾸 끊겼습니다. 아이는 도시락을 반쯤 남기고, 노인은 약을 앞에 두고도 밥을 미루고, 혼자 사는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끼로 이어지는 순서가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반찬통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시락이 비고 노인이 밥을 찾고 약 봉투가 열리는 장면을 보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통들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숟가락을 다시 들게 만드는 길처럼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 집밥이 답이었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고 너무 빠른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맛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작은 국물 용기가 왜 사람들의 손을 식탁으로 데려오는지 이제 제 입으로 확인해야 했죠. 주방 안쪽에서 막 데운 갈비탕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저는 펜을 손에 쥔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맛으로 판단하겠다고요. 그런데 숟가락 끝에 맑은 국물이 올라오는 순간 제가 확인하려던 것은 더 이상 국물 하나의 맛만이 아니었어요. 그 국물이 입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이상한 실수를 했습니다. 평론가라면 먼저 맛을 붙잡아야 했어요. 향, 간, 끓인 시간, 걷어낸 기름 같은 것들을 차례로 적어야 했죠. 저는 펜을 들고 있었고 노트의 첫 줄도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단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국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빈 도시락통의 모서리에 붙어있던 밥알 몇 개, 약 봉투 옆에 마른 빵, 밥그릇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던 노인의 손, 그리고 처음 회의실 화면에서 제가 비웃었던 반찬통 6개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이 따로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입안의 따뜻함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제 노트가 조용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음식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릇 앞에서는 제가 아는 문장들이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맑다, 깊다, 오래 끓였다. 그런 말로는 방금 본 얼굴들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손놀림이 너무 빠르고 식당 주인이라고 부르기엔 사람들의 봉투를 너무 오래 살피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국물,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 말은 감탄이라기보다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맛을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작은 국물 용기 하나 앞에서 다음 줄을 묻는지, 왜 아이 도시락과 약 봉투와 빈 냉장고가 이 숟가락 안으로 들어오는지 제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밥그릇을 한번 보고 김이 담긴 작은 봉투를 한번 보고 반찬통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손동작을 보는 순간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물만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한 끼 전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비탕은 끝이 아니었죠. 제가 틀린 지점이 바로 거기였어요. 저는 이 한 그릇이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 뒤에 보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국물은 사람을 식탁으로 불러앉히는 입구였습니다. 국물이 밥을 부르고, 밥이 김을 부르고, 김이 작은 반찬을 부르고, 그 반찬통이 내일 아침까지 남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앞에서 본 메모들이 다시 읽혔습니다. 국은 따로 데우세요. 밥은 조금씩 말아 드세요. 매우면 김에 싸서 드세요. 내일 아침에도 드셔도 돼요. 처음에는 친절한 안내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이제는 그 말들이 숟가락을 다시 들게 만드는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빵만 밀어넣고 끝내지 않게, 아이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알게 하는 다리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상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음식의 언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낯선 맛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이 음식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이 음식이 누군가를 실제로 먹게 했는가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을 분석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국물을 삼키고 밥을 조금 말았습니다. 김 한 장을 접어 작은 반찬과 함께 먹었죠. 그 순간 사람들이 왜 국물만 가져가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국물 하나로는 식사가 시작될 뿐입니다. 밥이 있어야 하고, 집어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매울 때 감싸줄 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 늦게 다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맛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법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아직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향신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끓이는 시간에 정확한 기준이 있거나 한국식 조리법 안에 외국인은 모르는 결정적인 순서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평론가답게 답을 국물 안에서 찾으려 한 겁니다. 할머니는 제 질문을 듣고 웃었습니다. 대단한 비밀을 들킨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묻느냐는 듯한 웃음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큰 솥 쪽으로 저를 데려가지 않았죠. 향신료 통도 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쟁반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는 갓 지은 밥이 얇게 펼쳐져 식고 있었어요. 밥은 뜨거울 때 바로 닫으면 안 돼요. 눅눅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주걱으로 밥을 가볍게 흩었습니다. 저는 그 말부터 적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리법 설명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냉장고 안에서 밥이 다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물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한번 닫고 끝내지 않았어요. 가장자리를 누르고 봉투에 넣기 전 다시 기울여 보았습니다. 국물이 새면 밥도 적고 김치 냄새도 섞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 먹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거기서 또 펜을 멈췄습니다. 꺼냈을 때 이미 귀찮아 보이면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치는 밥과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국물이 밥에 닿지 않도록 작은 통을 따로 잡고 뚜껑 안쪽을 닫고 봉투 안쪽에 세웠죠. 김 한 봉지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반찬은 더 작게 자르고 노인이 먹을 반찬은 조금 덜 짜게 담았어요. 주문하지 않은 작은 반찬 하나도 옆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들어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요. 꺼냈을 때 하나 더 있으면 손이 가요.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중요한 답처럼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의 손은 계속 같은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밥을 식히고 국물을 따로 닫고 김치를 분리하고 김을 끼우고 메모를 넣었습니다. 국은 먼저 데우세요. 밥은 조금씩 말아 드세요. 매운 것은 김이랑 드세요. 그 짧은 문장들이 그릇 밖에서 식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국물의 비법은 뭡니까? 특별히 오래 끓이는 시간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번에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요. 국만 있으면 또 안 먹어요. 밥이 있어야 하고, 김이 있어야 하고, 꺼냈을 때 바로 집어 먹을 게 있어야 해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야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은 국물 속이 아니라 통을 닫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손의 순서에 있었죠. 맛을 만드는 손이 아니라 먹게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배고파도 귀찮아서 넘기는 순간, 약을 먹어야 하지만 밥 차릴 힘이 없는 순간, 아이가 또 남겨올까 겁나는 순간까지 미리 생각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두었던 조리법이라는 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집밥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쉬운 단어처럼 보였어요. 집밥이라니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제가 놓친 것이었습니다. 집밥은 음식 이름이 아니었죠. 국과 밥과 반찬과 김과 메모가 함께 놓여 사람이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만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음식이 넘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휴대전화로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었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도 냉동실에 먹을 것을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한 끼를 놓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는 일까지 가는 짧은 길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주방을 나오며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는 이것을 남의 도시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파리의 아이, 베를린에 혼자 사는 남자, 런던의 병우 노인, 뉴욕의 간병 가족 같은 장면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휴대전화 속 어머니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은 빵으로 먹었다. 저는 그 문장을 너무 쉽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던 끊어진 식탁이 정말 낯선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갈비탕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국물은 제 앞에 놓인 그릇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오래 보지 않았던 집 안의 식탁 쪽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취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조금 남은 갈비탕 용기와 반찬통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원래라면 곧장 냉장고에 넣고 노트북을 열어 기사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불은 어둡게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 한쪽에 앉아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고 식탁 위에는 접시 하나가 비어 있었죠. 저는 그 접시를 보고도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에서 그런 장면은 너무 익숙했으니까요. 제 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적어둔 제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 음식 유행의 실체. 지금 보니 참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반찬통을 돌려주던 손, 밥을 찾던 손, 새벽 주방에서 밥을 시키던 손을 보고도 저는 아직 그것을 유행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데도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 가져온 음식을 정리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탕 용기를 냉장고 앞 칸에 넣고 남은 반찬통은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끝날 일이었죠. 저는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잼병과 우유, 먹다 남은 치즈, 작은 소스병 몇 개가 있었어요. 음식이 없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처럼 바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이상할 만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국물, 조금 남았니? 아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손에 든 용기를 내려다보다가 대답이 늦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은 빵으로 먹었다. 저는 그때 그 문장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냄비를 꺼내며 말했죠. 조금 데워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국물만 데우려고 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갈비탕을 붓고 불을 켜고 따뜻해지면 어머니 앞에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냄비 가장자리에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새벽 주방의 손들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식히던 쟁반, 국물이 새지 않게 뚜껑을 누르던 손, 김치를 따로 세우던 손, 김 한 봉지를 마지막에 끼우던 손 말입니다. 저는 불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쪽에 있던 밥을 꺼냈죠. 작은 그릇에 담아 데우고 김치를 조금 덜었습니다. 취재 가방에서 남은 김 한 봉지를 꺼내 접시에 놓고 반찬통 안에 남아있던 계란말이와 장아찌도 작은 접시에 옮겼어요. 대단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물만 있는 그릇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문가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국물만 조금이면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주방에서 들은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국만 있으면 또 안 먹어요. 밥이 있어야 하고, 김이 있어야 하고, 꺼냈을 때 바로 집어 먹을 게 있어야 해요. 저는 작은 상을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갈비탕 그릇, 밥, 김치, 김, 작은 반찬 2가지. 어머니 앞에 하나씩 놓는 동안 제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음식을 평가해 온 손이었지만 누군가를 먹게 하기 위해 상을 차린 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창피했죠. 어머니는 처음엔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국물만 조금 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놓인 상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보고, 김 봉지를 보고, 작은 반찬 접시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밥을 조금 떠서 국에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어놓은 김에 밥을 싸고 장아찌를 아주 작게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감탄하거나 맛있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이 아니었죠. 어머니는 다만 천천히 드셨습니다. 국물과 밥 사이를 오가고 김 한 장을 반으로 접고 김치를 아주 조금 집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취재한 모든 장면이 이 작은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말했죠. 오늘은 식사처럼 차렸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국물 맛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한국 음식을 먹어서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은 식사처럼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 놓쳤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것은 국물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혼자 먹지 않아도 되는 한 끼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의 도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식탁의 공백이 제 집 안에도 있었죠. 음식은 냉장고에 있었고 어머니는 배가 아주 고픈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빵 한 조각으로 저녁을 넘기고 괜찮다고 말하고 자식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이에 식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밥과 국과 반찬을 한 상으로 이어주지 않으면 음식은 있어도 식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너무 늦게 배운 겁니다. 그 밤, 어머니가 잠든 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낡은 제목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음식 유행의 실체.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목을 지우는 일은 제 오만을 지우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끊어진 식탁이 한국 집밥을 찾기 시작한 이유. 쓰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죠. 이제야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낯선 국물 하나가 인기를 얻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집, 서로의 식사를 문자로만 확인하는 가족, 냉장고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식 밥상 앞에서 멈추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거기서 문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었을 겁니다. 독자가 멈출 제목을 고르고 장면을 보기 좋게 배치하고 마지막 문단에 그럴듯한 해석을 붙였겠죠. 그런데 그날은 화면 속 문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앞에는 어머니가 쓰던 숟가락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 옆에는 덮지 않은 밥그릇이 남아 있었죠. 제가 배운 것이 맞다면 그것은 기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앞판을 비웠죠. 작은 쟁반 위에 남은 갈비탕을 담아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은 랩을 씌워 옆에 놓고 김치도 조금 덜었어요. 김 한 봉지, 작은 반찬 2가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에 드실 약 옆에 둘물컵도 함께 준비했죠. 저는 그 쟁반을 바라보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남기고 있는 것은 갈비탕이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상이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조금 말고 김에 싸고 반찬을 곁들이면 된다는 순서가 그 앞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워 드세요. 밥은 국에 조금 말고 김에 싸서 반찬이랑 드세요. 물은 약 옆에 두었어요. 메모를 붙이고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한국의 그 작은 주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밥을 식히고 국을 따로 담고 김치를 새지 않게 놓고 김 한 봉지를 끼우고 작은 반찬 하나를 더 넣던 손. 그 손은 특별한 선언을 하지 않았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누군가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아주 평범한 순서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그런 일을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밥이 식기 전에 부르고, 국이 모자라면 더 데우고, 김 한 장을 꺼내주고,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는 일. 너무 평범해서 이름도 붙이지 않았던 그 방식이 이제는 늙어가고 혼자 살아가는 도시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식사의 모양이 되고 있었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밥상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따뜻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밤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집밥 앞에서 멈춘 이유는 낯선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식사를 오늘에서 끝내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주는 손의 방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집 냉장고 앞 칸에 놓인 작은 밥상이 기사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멀리 있는 나라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잊고 있던 사람을 다시 식탁으로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